이번 시간에는 1시간 정도 대가야의 역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선생님들이 계시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박물관 강당이고 여기가 역사관, 왕릉전시관이고 뒤편에 이렇게 고령지산동 고분군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고령군에서는 매년 4월 초에 대가야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대략 3일 또는 4일 정도 하는데 많이 오실 때는 한 20만 명 정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축제의 주제가 대가야를 주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야의 유산,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우리 대가야 고령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유산을 현재에서 재해석하고 개성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그걸 대가야 축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가야는 1500년 전의 옛날 이야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 고령 사람들 혹은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유산의 현장이 여기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4월 초에 대가야 축제를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고령에 계시지 않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내년에 꼭 한번 대가야 축제에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 제가 PPT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대략 한 100장 정도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요약 정리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원래 재밌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 고대사, 한국사 전반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그 핫하고 주목을 받는 역사 분야 중에 한 곳이 가야입니다. 그 가야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난 정부에서 가야사의 보건과 개성 발전, 영호남의 화합을 기치를 내걸고 가야사 보건 사업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규 교수라든가 박성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가야사 복원이 너무 그 국가 중심 혹은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지만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야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혹은 가야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선입견 중에 하나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소위 삼국에 비해서 가야는 낙후된 나라 혹은 가야 문화는 삼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문화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가야사 복원 사업들을 통해서 가야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 수준의 뛰어난 국가 발전 혹은 뛰어난 문화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국가였다라고 하는 식으로 새로운 가야사에 대한 인식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가야와 관련되는 어떤 이러한 그 국가적인 사업, 관심의 증대, 시민들의 관심의 확대 이런 것들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결과 최근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령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7개 지역의 가야 고분군이 곧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가야는 그 과거의 이야기 아니고 현재에 살아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직결된 어떤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가야사 특히 대가야서를 복원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또 다들 관심도 많으시고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고령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여기 뒤에 우리 그 고령군청의 담당자들도 계세요.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좀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활용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대가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에 앞서서 제가 이게 사전 점검이라고 했는데 대가의 고령의 역사를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부분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고령의 흔히 말하는 반만년의 역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2023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 유산의 등재 이전과 이후로 고령의 발전은 혹은 대가야의 역사 보고는 크게 시기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다. 그게 2023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령군은 흔히 말하는 대가야 르네상스를 꿈꾸면서 이러한 여러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2023년 9월에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고령 지역의 발전, 대가의 역사 복원에 큰 계기가 될 것이다. 큰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 사전 점검인데요. 이게 유튜브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박물관 자랑을 하면 여기가 그 고령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편에 여기 산이 보이시고요. 이게 지금은 주산이라고 하고 조선시대까지는 사람 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산이라고 귀자를 써서 이산이라고 불렸고 여기 대가시대 산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가 없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이게 그 지금 사람들의 등산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주산성의 성벽이 돌아가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우리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한마디로 전국 유일의 대가야사 전문 박물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전국 유일의 대가야사 박물관이니까 세계에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대가야사 전문 박물관이고 역사관과 왕릉 전시관 그리고 여기서 차를 타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가시면 우륵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륵 박물관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게 지금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역사관의 모습이고요. 뒤에 보시는 부분이 가야금과 우륵을 테마로 해서 하는 그 우륵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 박물관에 연간 관람객이 대략 한 많을 때는 20만 명 정도 오셨고 평균 한 12만 명 정도 오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 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회복돼서 올해는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관람객이 오실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령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조선 후기 때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그린 대동여지도에 나타나는 고령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낙동강이 흘러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고령입니다. 그리고 고령 뒤편에 이렇게 산맥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 편에 가야산이 보이고요. 가야산의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읍내에서 만나고요. 그다음 북쪽에서 흔히 얘기하는 대가천의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서 읍내 앞에서 만납니다. 두 물줄기가 만났다고 해서 한자로는 회천이라고 부르고 그 모일 회자를 쓰니까 고령 지역의 사람들은 이 내를 모듬내, 모인내라는 의미로 모듬내라고 부릅니다. 모듬내가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낙동강과 만나는데 여기가 그 객길이라고 해서 객기 나루트가 있는 객길이에서 만나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 고령의 주요 삼국사기라든가 문헌 기록에 보이는 주요 현재 고령군 내에 있었던 고을이겠죠. 가운데 여기 있는 곳이 대가야군 고령 대가야 읍내고요. 여기 현재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성산면이 있습니다. 이게 성산면에 성산대교를 넘어서 대구로 넘어가는 지역에 여기 한자로 가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리현 지금 성산면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곡면 지역에는 신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복현이라고 하는 고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 여기 가야산 밑에 해인사가 보이고 해인사 아래를 쭉 내려오다 보면은 월강사가 보이고 이 아래쪽에 또 고을이 하나 있습니다. 야로현입니다. 지금 야로 합천 야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고령군의 면적에 지금은 합천군이지만 야로면 지역이 포함되어져 있는 가야산까지를 포함하는 이 넓은 지역이 옛날에 고령군의 면적입니다. 지금보다 더 야로면 지역이 합쳐졌으니까 더 넓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북쪽과 서쪽에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백두대간의 줄기인 가야산의 살줄기가 이렇게 북쪽과 서쪽을 감싸고 있고, 동쪽과 남쪽 지역은 낙동강과 모둠내, 해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산과 낙동강이 어우러져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있는 고장이 고령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조금 더 이 대가야 읍내, 현재 고령 읍내를 표시한 그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쪽 뒤편에 여기가 가야산이고 이렇게 맥이 내려오면 여기가 미숭산인데요. 여기가 미숭산입니다. 미숭산의 맥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 제가 왜 주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람 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산이라고 그러고요. 이산의 주맥이 이렇게 딱 내려와서 여기 딱 뭉쳐지는 데가 그 건물이 하나 딱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한자를 보면 여기 향교라고 적혔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 향교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왜 풍수지리에서 흔히 얘기하는 자청룡 우백호가 양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북쪽에 있는 이 흔히 말하는 자청룡 쪽에 해당되는 곳이 지금 현재는 우럭 기념탑이 있는 곳이고요. 남쪽은 이렇게 지금 남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로 치면 고화동 벽화고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럭 기념탑과 고화동 벽화고분이 있는 양산줄기가 딱 감싸고 있으면서 풍수지리에서 얘기하는 내종이라 그러죠. 산의 맥이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딱 뭉쳐진 장소가 현재의 고령 향교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문헌 기록을 보면 고령 향교가 고령 지역에서 가장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 있던 자리였고, 요 명당터에 향교가 있었기 때문에 고령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많은 인물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령 향교가 있었던 장소를 저희가 이렇게 발굴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대가야 시대 때 왕성, 그러니까 궁성이, 왕이 거주했던 궁성이 있었고, 대가야가 멸망한 이후에는 그 이 향교 아래쪽에 보면은 절을 상징하는 지산동 단간지주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야의 왕궁이 있던 자리에 신라가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절을 세웁니다. 그 세운 절 이름이 물산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그 절을 세워서 고려 시대 때까지 그 절이 유지되다가 조선 시대가 되면 우리 흔히 왜 조선 시대를 억불숭유 정책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그걸 억불숭유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정책의 일환으로 절이 있던 장소에다가 향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 향교가 현재 있는 것이고, 일제강점기 때는 거기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좀 더 그림에 보시겠습니다만은 대가야국 임나 대가야국 성지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기가 임나의 터였다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비를 세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장소를 새롭게 발굴해 보니까 대가야의 왕궁의 성벽이 일부 확인돼서 공성지인 장소로 확인되고, 이 대가야 복원 가야사 복원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고령 지역에서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명당 자리이기도 하고, 고령 지역에서 가장 역사적인 유래가 깊은 장소가 어디냐? 저보고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물론 지산동 고분군도 있고 주산성도 있지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왕궁이 있던 장소에서 절이 있던 장소로 다시 향교가 있던 장소로, 그리고 현재에는 대가야 복원의 중심지로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현재 고령 향교가 있는 이 장소
고령에서 가장 역사성과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미숭산에서 맥이 쭉 내려와가지고 자청령 우백호가 있고 향교가 있는 이런 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제 그 비가 되게 이렇게 많이 와서 그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말에 고령 지역도 홍수 피해를 되게 많이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낙동강에 사는 메기가 하품하면은 고령이 물에 잠긴다.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은 홍수 피해를 입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전해오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 홍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고령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대가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우럭 기념탑 있는 이 뒤쪽에 이렇게 내려온 하천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내곡천이라고 하는 하천이고요. 그 앞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심어 놓은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나무가 있는 이 숲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붉을 적자에 숲을 님자를 써가지고 적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숲을 이 냇가 주변으로, 그러니까 읍내 앞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럭 기념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까 남산이 고화동 벽화고분이 있는 쪽이니까 여기쯤 됩니다. 이게 고령 현재 지도로 보면은 이게 고령 외곽 순환도로예요. 그 앞쪽으로 이렇게 순환도를 따라서 이렇게 숲을 한 2에서 3km 정도 이렇게 쭉 조성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붉을 적자를 쓰고 숲을 이면을 했으니까 붉은 숲이라는 뜻인데, 요거 나무의 수종은 아마 이렇게 소나무 개척이죠. 소나무 중에서도 우리 전통 소나무인 적송이라고 하는 소나무 숲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숲을 이렇게 조성해서 이 폐천이라든가 낙동강 물이 읍내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숲을 조림해놨는데, 이게 아마 한말이나 일제강점기 초반쯤 1900년대 전후해가지고 이 숲이 지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숲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왜 그 바람이라든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성한 숲을 우리 무슨 숲이라고 그래요? 비보숲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고령에는 지금 정림이 없어졌는데, 혹시 여기 성주에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주에 가면 천년기념물로 진입되어 있는 숲이 하나 있어요. 그 무슨 숲? 네, 맞습니다. 성박숲이에요. 그 성박숲은 소나무가 아니고 무슨 수종이 뭐예요? 왕버드나무예요. 왕버드나무 숲을 이렇게 성박에다가 이렇게 냇가에다가 쫙 조성해놨거든요. 그래서 홍수를 방지하는 숲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인데, 각 고을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고령에도 이 정림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림이 조성되어져 있는 범위가 아마 대가야 시대 때로 넘어가면은 왕성 혹은 그 도읍의 사람들이 살았던 범위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역사 자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삼국사기라든가 고려사라든가 삼국유사와 같은 문헌 기록 혹은 문자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위 우리가 유적 혹은 유물이라고 하는 고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자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한국 문자는 우리가 문타학이라고요. 고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학문은 우리가 고고학이라고. 그 문헌 기록에 보면 가야라고 하는 표기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 여기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우리 고대사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삼국사기인데요. 삼국사기의 가야라고 하는 나라의 한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사라고 하는 이게 정사인데,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고려사에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삼국사기 가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국유사의 가야는 대부분 이렇게 앞에, 그러니까 더할 가자 요 앞에 글자에다가 사람 인을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절가자입니다. 삼국유사를 쓴 사람은
일연 스님이니까 아마 가야를 불교적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절가자를 쓰는 가야라고 하는 한자 표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 말의 유명한 그 문장가이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당나라 이와 가지고 토황소경문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중국에도 당에도 이렇게 이름을 알렸던 최치원 선생이 쓴 가야는 이렇게 썼네요. 이렇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선시대 앞에 있는 사람 인변 하나에 두 개인 앞에 가짜에도 사람 인변을 뒤에 가짜에도 사람 인변을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 고문헌에 나오는 가야라고 하는 표기는 제가 그냥 몇 개만 보여드린 거죠. 네 가지 표현 방식 서로 다른 한자를 썼다는 걸 우선 확인할 수 있고 이 네 개는 다 맞는 거죠. 우리 지금 전해 내려오는 문헌 기록에 기록된 기록이니까 이 표현은 맞고 이 표현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맞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거는 가야라고 하는 말을 한자를 빌려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어느 게 맞다 틀렸다 할 수 없고 다 맞다라는 거고 다만 우리 대가야 박물관이나 고령군에서는 우리 고대의 역사 혹은 대가야 역사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자료가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니까 이 자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대가야라고.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주로 한자를 쓸 때는 사용한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신정동궁 여지성남인데 여기 보면 고령의 다른 이름이라든가 뭐 무슨 풍속이라든가 자연지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잘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주산의 옛날 이름이 사람 귀처럼 생겨서 이산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산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고령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 나오는 게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그 학자 중에 한 분이 이중환이라는 분이 썼는 택리지라고 하는 역사적에는 고령이 이렇게 대개 낙동강과 가야산 주변에 있으면서 토지가 굉장히 비옥해가지고 종자 한 마를 뿌리면 120, 30마리 나온다. 120, 3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한 농사 조건을 혹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고령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때 처음 생깁니다. 757년. 그 이전에는 대가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져 오다가 그다음에 고령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고령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러면 어떤 뜻이냐 했을 때 높다, 산이 높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무슨 산이겠어요? 가야산입니다. 그리고 신령스럽다. 뭐가 신령스럽냐? 물이 신령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낙동강 혹은 낙동강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아까 회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라는 이 지역의 지명의 뜻은 산 높고 물 맑은 고장이라는 물 신령스러운 고장 이렇게 되고 우리 고령을 홍보하는 문구도 그거예요. 산 높고 물 맑은 고장 고령에 오심을 환영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풀어놓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게 신정동궁 여성남에 고령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옛날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령 사람은 풍속이 숭상한다. 강하고 무예스러운 걸 숭상하고 그다음에 가색에게 근면하다는 뜻이에요. 가색이라고 적혀 있는 거 요거는 농사짓기에 힘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령 사람들은 조선시대나 이런 문헌 기록에는 강하고 무예스러우며 근면 성실해서 열심히 농사 짓는다라고 하는 어떤 고령 사람들의 어떤 성품, 성향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옛날 문헌 기록에 다 좋은 것만 기록해놨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영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영천은 풍속이 숭상한다, 평이하다 사람이 이렇게 막 앞에 남들 앞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런 뜻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풍속이 숭상한 강간, 강하고 이렇게 금소하고 호석전 해가지고 이게 아마 바닷가에 낙동강가에 있으니까 우리 왜 옛날에 이렇게
그런 놀이들 많이 했거든요. 강가에 이렇게 양쪽에 서가지고 이렇게 돌 던지고 하는 이런 돌 던지기 전투라고 합니까? 그런 석전을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대략 500년 전의 사람들이 고령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를 표시해 놓은 기록들이다. 여기서 시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500년 전쯤으로 가면 고령 지역에는 우리의 그 대가야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다른 지역에도 가가지고 이렇게 대가야 혹은 가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사실 그 2시간씩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끝에 이렇게 강의 들으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야 2시간 동안 저 사람 열심히 얘기했는데 뭐라 갔더노? 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는 거를 한 번씩 합니다. 이게 사실 가야라는 게 뭐냐? 참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게 아까 문헌 기록 혹은 문자 기록, 고고 기록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간 그리고 어느 동네 어느 지역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활동한 인간의 삶의 그 양식 혹은 삶의 자취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사이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야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시간적으로는 1에서 6세기 문헌 기록에 따르면 서기 42년부터 562년까지 520년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간적으로는 우리 고령을 비롯한 한반도 남부 지역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전라북도 동부, 전라남도 동부 지역,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고려 백제 신라의 삼국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영위했던 가야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자취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야사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적으로는 언제? 1에서 6세기 공간적으로는 한반도 남부 지역, 영남과 호남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살았던 가야 사람들의 삶의 자취와 흔적을 우리는 가야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가야 지역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지, 그죠? 김해의 금강가야 혹은 고성의 소가야, 다른 지역들도 이러한 어떤 정의에 맞춰서 얘기하면 우리 지역의 역사를 한 줄 요약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고령의 왕도 1500년 전의 모습입니다. 요걸 조금 더 보면은 이렇습니다. 뒤편에 아까 제가 왜 주산성이 있다 그랬지, 그죠? 귀 모양처럼 생겨서 주산성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있고 여기 남산 끝자락에 있는 고화동 벽화고분, 고아리 고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북쪽 지역에 연조리 고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산성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연조리, 지산동 고분군과 고화동 고분군, 고화동 벽화고분이 쫙 이렇게 주산의 능선자락에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능선자락에 왜 이렇게 내령이 내려와가지고 딱 뭉쳐진 장소가 고령향교라고 그랬고, 요게 대가야 시대 때는 소위 임금님이 살았던 궁성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궁성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이렇게 내가 흘러내려갑니다. 대가천과 알림천이 합쳐서 해천으로 내려가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층이 살고 있는 궁성, 유사시에 피난 가서 농성한다 그러죠. 농성하는 피난성 혹은 주산성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배층들의 저성의 안식처라고 하는 고분군. 그러니까 궁성지, 산성, 고분군 요 세 개가 하나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대가야 시대 때 경관, 중심지의 경관을 머릿속에 그려두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가야산, 미숭산, 주산, 연조리 고분군, 지산동 고분군, 고화동 벽화고분, 알림천, 대가천, 회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대가야 시대 때의 경관을 머릿속에다가 이 지도를 보시면서 우리가 있는데 여기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앞에서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 대가야 시대 때의 이 지역 고령 대가야 읍내의 모습이 어떤지 머리에 떠오르시죠? 이걸 그려놓고 한번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가야사의 올바른 복원 방향이 어떤 거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건 제가 요약 정리로 빨리 넘어갑니다. 지속적인 학술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유산의 학술 조사 및 보존 정비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조만간 올 9월에는 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그럼 등재된 이후에 어떡할 거냐? 이걸 우리가 이후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고령군에서도 지금 여러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번째로는 이거 교과서에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에 비해서 가야의 역사가 매우 작게 기록됐습니다. 이게 펴서 보면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거의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에서 배우는 가야 역사에 대한 그 전체적인 분량이 너무 작아서 그 학교 교육의 가야사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시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럼 우리 시민들은 어떠냐? 우리 시민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건데 대부분의 그 시민들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가야사가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사는 그 내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배웠던 그 가야에 대한 인식들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이런 시민 교육, 시민들의 사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뭐 적절한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지속적인 학문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지금은 좀 이제 세월이 달라졌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가야는 삼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나라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서 최근에 가야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가야를 포함시켜서 우리 고대사를 삼국시대를 하지 말자. 가야를 포함시키는 사국시대라고 해야 맞다라고 하는 이론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흔히 사국시대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계시는 김세기 교수께서는 이 가야가 삼국과 마찬가지로 고대 국가로 발전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고대 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져서 삼국과 버금가는 국가라고 하는 우리 그걸 흔히 가야사의 자리매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가야의 재발견 혹은 시민권의 회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그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져 있다, 발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다 삼국시대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사국시대라고 하는 전문 학술 저서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고대 국가까지 발전했다. 김세기 교수님의 저서입니다. 고대 국가까지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고대 국가론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 여러 나라들의 연구를 개별적으로 지금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비화가야 이런 가야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다 심도 깊게 연구해서 그걸 하나로 종합하면 그게 가야사가 올바르게 복원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제국은 뭐 무슨 그 여러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야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이렇게 파악하기도 하는 지금 현재 수준의 가야사에 대한 인식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가야는 좀 전에 한반도 남부지역이라고 했는데 이런 범위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동쪽이 신라, 서쪽이 백제, 한반도 남부지역의 가야. 그런데 이 백제와 신라와는 다르게 가야는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가야, 창녕의 비화가야, 김해의 금강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의 소가야, 그리고 백제와의 접경지역 혹은 신라와의 접경지역을 이루고 있는 섬진강과 낙동강 지역의 요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라 하면 뭐 쪼매난 이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 한반도 남부 지역의 굉장히 넓은 지역의 영역 범위 혹은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그럼 뭐 백제라든가 신라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영역적인 문화적인 분포 범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지도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가야사 전반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린 지도이고 여기는 고령의 대가야 박물관이니까 대가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가야의 유적과 유물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지역을 지도에다 표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고령이고요. 호남 동부 지역의 여수, 순천, 광양, 남원, 임실, 장수, 곡성, 진안, 무주 이 지역까지 대가야와 관련된 유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가야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지가 경상북도 고령이다. 이게 왕도 가야의 중심지가 고령이다. 이게 왜 흔히 지금 그 국제적으로 그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서울이 대한민국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 중심지라는 얘기고 또 넓게는 이런 지역이 대가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영호남을 아우르는 대가야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이게 고령 지산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 함안 마리산 고분, 김해 대성동,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이고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성 송악동 고분 요 7개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한국일보에 나온 197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또 발굴하셨다고 하셨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우리 지산동 고분군 혹은 대가야가 우리 앞으로 다가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산동 고분군 이게 앞에서 보면은 이게 뭐 다른 가야 고분군들은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만큼은 저 앞에 그 서서 이렇게 읍내에서 고분군 바로 보면 이야라고 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계유산은 그래야 된다는 거고 지산동 고분군은 그런 경관적인 탁월한 경관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게 다 고분입니다. 이게 전체 지산동 고분군의 면적이 대략 84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이렇게 7개 가야 고분군의 면적을 다 합친 거의 한 40몇 프로 이상이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제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경관적으로도 가장 가야를 대표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야의 발전된 무덤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다. 이게 조금 전에 지산동 44호분의 발굴 여기 한 40명쯤 되는 사람들이 순장되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러면 그 여기 고령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야 우리 동네 뒷산에 있는 고분군이니까 그게 뭐 얼마만큼 가치가 있겠어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딴 동네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고분군 한번 볼까요? 부여 능산리 고분군, 공주 송산리 고분군입니다. 세계유산 되면 변화가 뭐가 있냐? 첫 번째 가시적인 변화는 요겁니다. 이거. 이렇게 표석이 하나 세워져 있네요. 그런데 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그죠?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9월 등재 예상이고 앞으로 등재 이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우리 지혜를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 우리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야 문화가 도대체 뭐냐? 교과서에 안 나오. 가야 문화가 뭔지는 안 나와요. 그렇죠? 고구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씩씩하고 정열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백제 우아하고 세련된 사람들. 신라 소박미와 조박미가 넘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는 안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가야는 대가야 혹은 가야의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 고령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떤 거냐?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학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가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등등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조화와 화합을 이루고 있는 그죠? 그런 문화였다. 그러니까 공존과 화합을 지향하는 그런 국가들 문화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삼국과 구별된다. 여러 나라들이 함께 문화적인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뭘 이야기하냐? 가야 문화, 특히 대가야 문화는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장인 정신의 결정체다. 뭐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수렵도, 이게 문영왕릉의 이게 요 표현하고 이 유물을 보면 그렇겠다. 이거 씩씩하고 진취적인 기상. 이게 말 타고 가면서 사슴 사냥하는 호랑이 사냥하는 고구려 사람들. 이 신라 천년의 미소, 소박하고 조화미가 넘치는 가야. 요건데 얘가 소박하고 얘가 씩씩하고 진취적인 기상이라는 건 말하지 않죠. 우리가 물어보고 아니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가야는 뭐 어떤 거냐? 요게 지금 현재 2019년에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 1200몇 톤가 그런데 요새 호수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보물로 지정되어져 있는 가야의 금동관입니다. 근데 금동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별표라 그럽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걸. 표시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요걸 이제 그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하면서 요 길이가 밑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자세히 보시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이 위에 있어 위에.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가운데다 여기다 두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막 제가 수학은 잘 못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게 도형을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X자 도형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 X자 윗변과 아랫변의 비용이 요거라는 거예요. 황금 분할비 1대 1.6 얼마 되는 그 황금 분할비의 가운데 여기가 딱 꼭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야의 장인 정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유물이 이 관이 그 보물로 지정돼 있고 우리 박물관에 이거 마크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역사라고 하는 건 자료의 역사라고 했는데 새로 자료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이게 그 가야 건국신화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가야에는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국신화가 두 개가 있어요. 알 6개 수로왕의 탄생을 얘기하는 알 6개 건국신화, 수로왕 신화 이렇게 부르는 신화가 있고 그다음에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겸모주 신화 혹은 형제 건국신화라고 하는 두 가지 건국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이 유물 방울 하나요 5cm 정도 되는 흙방울인데 흙방울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의 돌아가면서 둥근 흙방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림이 총 6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딱 보다가 사람들이 이거 다른 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거북 등껍질. 그다음에 여기에 또 뭔가 이렇게 그림이 있고 요것도 그림이 있어서 요걸 조금 더 이게 거북이고 봉우리 같고 여기에 왜 이렇게 머리 이게 위쪽입니다. 이게 여기 머리 쪽이고 발 쪽인데 사람 머리에 이렇게 왜 금관 표현할 때 왜 애들 이렇게 요 모양을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런 뭐 무슨 깨구리처럼 생긴 그림들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 옛날 그
암각화라든가 이게 도형 그림 중에서 이렇게 마른 목골처럼 돼서 이 부분 마른 목골처럼 돼서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표시돼 있는 요런 문양들은 주로 여성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여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림이 가야의 건국 신화를 표현하는 그림이다라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야 그거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흙방울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6개다. 그리고 그 중에는 거북동 껍질처럼 생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그림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한만에서 그 마리산 75분에서 나온 이 청자 나오는데 이게 중국 거고 여기 한만 건데요. 두 개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청자는 중국 남제 지역, 남쪽 지역에서 이렇게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남제소에 중국의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작호를 받아온 왕이 대가야의 하지왕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유물을 토대로 혹시 하만에서 이렇게 남제서에 나오는 가라국악 하지는 하만 출신이 아니냐, 하만 지역의 왕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이렇게 제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정을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장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우리 역사를 해석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산동 고분군이 됐던 가야 유적에 대한 조사,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고령향교에 대가의 공성지가 있다 그랬죠. 고령향교에 있는 대가의 공성지에 일제 강점기 때 세워져 있던 비석입니다. 비석인데 아까 보면 한자로 임나대가야국 성지라고 돼 있고, 여기다가 왼쪽에 남차랑서라고 하는 남차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 총독부 일본 총독이에요. 총독이 여기다가 여기가 임나대가야국 성지라고 세웠고, 여기 옆에 하나 비석이 하나 더 있는데 뭐 이건 일본 사람들이 고령에 지나칠 일이 있으면 성지순례처럼 여기 와가지고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방이 됐어요. 이게 이 고령 사람들이 이 남차랑이라고 하는 조선 총독부 총독이 세운 이 비석을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파냅니다. 뭐 대가야는 맞으니까 두고 거기다가 임나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 데를 파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있다가 1980년대 우리 왜 그 독립기념관을 천안에 있는데요. 독립기념관 건립할 때 독립기념관에 가 있습니다. 임나대가야 풍지가. 그리고 그 있었던 장소에는 고령군에서 새롭게 이렇게 비석을 세웠던 장소입니다. 그럼 고령향교가 제가 대가야 궁성이 임금님이 살았던 장소로 했는데 발굴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유적들이 향교 옆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에는 잘 안 보이시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게 벽인 벽, 건물의 벽이고 이렇게 지나가고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요 벽자리 옆에 뚫려 있는 요거는 기둥을 박았던 나무 기둥을 박았던 흔적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치면 콘크리트 내력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야시대 때 흙으로 이렇게 벽을 쌓아 올렸는데 이걸 우리가 대벽 건물이라고 합니다. 큰 벽으로 지금 우리 옆에 보는 이런 건물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얘들, 이 나무 기둥을 박아서 건물을 튼튼하게 올리는 건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뭔가 바닥에 이런 게 있어요. 요걸 한번 더 볼까요? 요겁니다. 요거. 이게 약간 내력벽이 벽이 지나가고 벽 앞에 바닥에 디귿자 모양으로 이걸 그걸 벽화고분에 찾아봐서 이거예요. 이거. 벽화고분 앞에 왜 아궁이에 불 때는 시설 앞쪽에 이렇게 불이 밖으로 안 나오게 새카맣게 뭔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해놓은 거죠. 요거 제가 빨갛게 표시한 요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야 시대 때 뭔지는 우리가 궁성인데 궁성 내부에 정확한 시설은 모르지만 불을 떼고 있는 아궁이 시설이 있는 중요한 건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리고 최근에 궁성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벽이 일부 구간에 한 80m 정도 되는 구간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성벽 구간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언덕, 이게 언덕인데 주걱처럼 생긴 이 고령향교가 있는, 그리고 아까 제가 대벽 건물지라고 해가지고 아공이가 있었던 장소가 여기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 구간은 확인이 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올라간지는 아직 좀 더 앞으로 조사가 필요한데, 어쨌든 대가야 공성의 성벽 일부를 유적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대가 그 향교 앞쪽에 있는 대가야 시대 때 수리 시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아까 이게 향교가 있는 언덕의 성벽이 요 부분에 확인되고 있고, 요 성벽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지금 여기 대가야 역사공원이 있는 이 장소에 있는 대가야 시대 때 수리 시설입니다. 전체 여기서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한 80m 정도 되고요. 폭이 6m 정도 됩니다. 넓은데. 깊이는 2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도시 한가운데로 쫙 가면서 인공 수로가 만들어져 있고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배가, 조그마한 배가 내려 다닌다거나 도시의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도시 방어적인 요소를 한다거나, 이 아래쪽으로, 이 아래쪽에 들판이 있어서 여기에 물을 공급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가야 시대 때의 수리 시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들을 일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가 시대 토기입니다. 제가 아까 왜 대가야의 그 영역을 고령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호남 동부 지역까지 아주 넓은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증거가 뭐냐? 역사는 하지만 증거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고고 자료로 이런 토기들이 그 가야를 대표하고 가야 토기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가야의 김목 항아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항아리가 굉장히 곡선적이고, 여기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S자 모양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곡선적이고 균형미를 갖추고 있는 대가야 토기인데, 이런 어떤 대가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토기들이 지금 호남 지역 일대까지 넓은 범위에서 이런 범위 내에서 나오고 출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설명할 거냐, 설명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토기를 뭐 그릇 혹은 밥그릇이라 하면 같은 그릇으로 밥을 먹고 국을 마시는, 국을 먹고 밥을 먹는 식사를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넓은 범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지역까지가 다 대가야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하고는 밥그릇이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그릇을 사용하자라고 합의되어져 있는 지역이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 그럼 이 사람들은 다 가야 사람이고 가야의 영토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만 그렇지는 않고 그릇을, 토기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었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토기 문화권 혹은 문화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자료를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일 텐데,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 가야와 관련된, 특히 대가야와 관련된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는 건 팩트예요, 사실. 그럼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거냐 하는 건 해석의 문제니까, 역사학자들이 자기의 그 시각에 따라서, 사관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딱 대반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우리 박물관이나 이렇게 출토되는 지역에 이렇게 표시했는데 또 다른 학자는 그렇게 표시 안 하고 이렇게만 표시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혹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는 이 그림은 전체를 문화권이라 해가지고 다 표시한 거고, 이분은 중요한 토기들이 나오는 지역들을 점으로 똑똑 찍어서 이 지역이 대가야와 관련되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시각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가야 문화를 현재적으로 개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시간이 1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준비한 내용 중에서 극히 일부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회가 있으면 고령 대가야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